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기술주 하락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고요. 주요로 테슬라, 그리고 TSMC, 그리고 이와 함께 넷플릭스가 급락세가 보였는데요. 실적이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장 직후 국내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지수가 주춤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나마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2,570선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0.1%가량 오른 2,604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의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랠리를 펼칩니다. 9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요. 9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인이 힘들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4,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개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단 하루도 매수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담습니다. 2,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개인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 그리고 993억 원가량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을 강력하게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차입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순위 변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를 추월한 건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7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과연 종가까지 포스코홀딩스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교육 AI 관련 기업 두 기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 오늘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바스 AI 지금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디지털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구간 19,4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비온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시원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네이버와의 협업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부진한 반면에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 가운데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업화된 기존의 환반 변성 치료제보다 더욱더 우수한 다중 수용체 항체 융합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입니다. 이 기술은요, 이 에이프로젠만의 독점적인 기술력이라고 하고요. 이 기술력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에이프로젠 HNG도 26%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까지도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참 이상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낙폭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고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현대차를 넘어서 드디어 시가총액 7위, 우선주를 제외하면 7위에 지금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진짜 완성차 기업 넘어서 지속적인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당분간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당분간. 네, 왜냐면은 이제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려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에코프로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8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 중반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30%가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야 막 한 10에서 15%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비엠 요거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빠르게 50만 원 라인 때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거의 이제 40만 원대 다가가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전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가 지금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있었던 상황이죠.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이 공매도 잔고가 5%가 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에코프로가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채널링돼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7%고 LNF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이제 공매도의 영향을 좀 상당히 받고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이전 상장까지 있잖아요. 이건 이전 상장까지 하면은 공매도가 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포지션이 동결이 되고 넘어가더라도 바로 200에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포지션이 붕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올라갈 때 공매도들은 이제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쇼커버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들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투심을 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리포트 상향이 나왔었고 또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을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릴 때 원래는 포스코 엠텍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볍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리튬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이제 좀 펀더멘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포스코 홀딩스랑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받고 거기에 이제 밑단으로 포스코 퓨처엠 정도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힘을 좀 단연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가 랠리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2차 전지에서 가장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움직이는 이슈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이 농기계 시장까지 침투했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자율주행 관련 상품을 내놓는 기업이 늘고 있는 건데요. 업계 선도 기업인 대동과 TYM은 물론 스타트업에서 신제품을 속속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율주행 기술, 이제는 농기계 시장까지 확대가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농기계에도 이제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설과 농기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받고 있고 수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긍정적인데요. 과연 자율주행과 함께 엮이면서 앞으로 성장성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근데 이제 사실상 농기계에 대한 자율주행 이야기가 네. 올해가 처음은 아니죠. 22년도 전
전부터 21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네. 인증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좋은 부분과 안 좋은 얘기를 오늘 좀 동시에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네. 일단 좀 좋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수확량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대동이 9월 말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와 콤바인을 출시할 예정이고 뭐 TIM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기조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뭐 1단계 이상의 그런 이슈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이 좀 자동차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농지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레벨 0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레벨 2 정도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보는 네. 자동 경로를 생성하고 약간 추종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레벨 4가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4단계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에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가 최근에 좀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트랙터 농업용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23%나 늘어나고요. 이게 코로나19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수출 금액과 그다음 판매 대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수 같은 경우는 거의 2.2배 정도 이상 상승을 했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출이 북미 지역에 상당히 많이 됩니다. 거의 뭐 한 80% 정도를 북미에 나가게 되는데 북미 지역에 이제 하비 파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좀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기간 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이 기기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지난 4월에 보조장치를 달아서 반자율주행으로 기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 방향성을 조절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일부만 해주는 건데 그게 지금 자율주행 기계보다 약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한 완전 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그쵸?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운전수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 자율주행이 좋게 되겠지만 일단은 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되고 많이 판매가 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농슬라로 불리는 기업 같은 경우, 디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발 기업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채널링을 한다면 충분히 뭐 향후의 미래 기대감들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얼마나 이 가격을 다운을 시키고 반자율주행 대비했을 때 성능 자체를 월등하게 뛰어 올릴 수 있느냐가 사실상 농기계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품성이 아직은 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수출 향이요, 미국 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보더라도 미국의 매출이 많이 잡히는 기업들 좀 눈여겨봐야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농기계 쪽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동과 TYM은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네. 나머지는 타 계열사거나 그나마 이제 아세아텍이 다른 부분이 뭐 합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일단 처음으로 대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부분의 농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가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갈 때 같이 갑니다. 일단 대동 같은 경우는 1947년에 설립된 농기계에서는 1위 기업인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속도도 가장 빠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랙터 부분이 전체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수출 쪽에서도 가장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대부분 높은데 지금 북미가 수출 전체에서 약 57%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지역별로 보더라도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미가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출액 증감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증감이 매년 27.9% 정도로 평균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두 자릿수도 아니고 20%대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1%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장 기조만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수출 데이터를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찍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진출한 지는 30년이 됐는데 지금 빅3 업체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랙터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1단계 트랙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아마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이런 상품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트리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서 2월 달에 대동 키로라는 로봇 섹터 관련된 이런 연구소를 좀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PBR이나 PER을 보더라도 사실상 좀 저평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PBR이 0.8배고 PER이 5.4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수출 데이터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의 매력도는 있다. 다만 이제 농기계를 선택을 하실 때 약간의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로 작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농기계 자율주행 쪽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소프트 곡물 쪽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는 게 이제 엘니뇨 효과고 라니뇨 같은 게 이제 소맥이라든지 대두박 이런 쪽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데 어쨌든 슈퍼 엘니뇨라고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황에는 대부분 좀 단기간에는 안 좋을 겁니다. 향후엔 소프트 곡물 쪽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수 시점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과 TIM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말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동을 가장 먼저 투자 포인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TYM입니다. 네. 네, 2등급, 1등급 했으니까 네. 2등급 해야죠. TYM인데 이제 액면 변압도 있었고 권리락들도 있었고 또 네. 이번에 중간 배당도 있어서 주가가 좀 한동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 이전 저점까지 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농기계 사업부와 필터 사업부로 좀 나눠져 있는데 뭐 비중은 농기계 쪽이 거의 93%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3분기 그 평균 3년치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 때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3, 4분기가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도 좋고 중간 배당도 나갔지만 3분기와 4분기 때 어떻게 실적을 더 커버를 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탈피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 뛰어난 상황이죠. 지난 5월에 자율주행 1단계 트랙터와 자율주행 2단계, 2학기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국가 형식 검사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가 올해 1월부터 실행을 했는데 거기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네. 향후 이런 좀 정부 정책에서 인증을 받은 것들이 뭐 수출이라든지 뭐 나중에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마트 정밀 뭐 농업 자회사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25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3가 나올 예정이긴 한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동과는 좀 약간의 시간 격차가 있죠. 대동 같은 경우 올해 9월에 나오고 TYM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나오는 이런 자율주행 레벨 3가 그런 부분을 다 만회할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격차는 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배당을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0.7% 배당을 하는데 사실상 배당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 주주 환원 정책도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간 배당하는 회사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YM에 대해서 두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간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좀 하단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동기어입니다. 이제 농기계 쪽에서 파워트레인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네. 사실상 뭐 이제 대부분의 이 종목에 들어가고요. 또 대동그룹에 속합니다. 뭐 대동금속, 대동기어, 대동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사실상 대동보다는 좀 가격 탄력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에서 합병 이슈가 나오면 네. 셀트리온이 가장 묵직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헬스케어 제약이 가는 것처럼 대동그룹 중에서도 기어가 가장 탄력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조금 빠른 움직임 원하시는 분들은 대동기어를 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사업 부분은 트랙터 부분을 이거 이제 파워 트레인을 제조하고 있고 네. 그걸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뭐 건설 쪽도 들어가고 농기계 쪽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계에 완전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네.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이런 매출 성장률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저탄소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좀 주요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는데 이게 뭐 대동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뭐 한국 GM 굉장히 다양한 곳에 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농기계 쪽이 워낙 좀 주가의 탄력도가 없고 최근에 관심도가 없어서 약간의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기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농기계 관련 기업도 어쨌든 미국향 수출량이 꾸준하게 잡히고 있고 주가의 위치 레벨이 좀 낮은 부분에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모멘텀과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청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급등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아니면 상승은 멈출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장님과 새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어떠한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JCGB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영어관 사업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튀어가는 모습입니다. 2분기의 잠정 실적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는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극장 관객 수의 증가와 광고 사업 회복이 이번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시리즈물 중에 최고 관객 수를 세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여기에 범죄도시 3도 1,000만 관객 달성을 이어가면서 2분기에도 영화관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던 2019년 대비해서 관객 수가 75%까지 돌아올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CJ 그룹주들 여러 가지 이슈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CGV를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혹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 지켜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진단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CJ CGV입니다. 오늘 10,000원 선을 돌파했고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과연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지 곰니까 스탑입니까? 네, 갈 것 같은데 스톱이요. 네. 왜요? 네, 일단 네. 그 잠정 실적 영업이익의 흑자 네. 전환에 대한 것은 뭐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좀 이전의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최근에 그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통해서도 이달 초에 한 8,0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소식 때문에 결국은 이게 좀 흐름들이 좋아졌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내 매출이 1,968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한 93억 원 정도 되고 뭐 중국 매출은 699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198%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영업 손실에 따른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재료는 맞거든요. 좋은 재료는 맞는데 기존의 그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네. 드리겠고요. 사실 뭐 기존의 그 유상증자와 현물 투자 등의 이제 이슈가 나왔었는데 좀 더 살펴보자면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가치가 올리브영 등에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부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올리브영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좀 믿고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흐름들이 맞을까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흑자 전환에 대한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는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영화관을 가긴 갑니다. 영화관을 네. 가긴 가는데 브랜드 영화관은 가진 않아요. 네, 그게 좀 독립영화 보세요? 독립영화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 네. 뭐 여행을 가면 이제 지방에 그 작은 영화관 등에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작은 영화관에 했을 때 티켓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없기 때문에 네. 좌석도 편하고 해서 이제 그쪽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결국은 이 티켓 값이 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좀 더 매출에 대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OTT 시장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 등의 실적이 좀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나오진 않았고 좋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영화 산업 쪽이나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넷플릭스 쪽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OTT 시장 쪽으로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크게 올라가거나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그 크게 기대를 할 만한 종목이 아니고 제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스톱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OTT 시장이 확대됐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성장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최근 코로나의 기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3만 명대 확진자로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샤페론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폐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샤페론이 지난 18일 코로나 폐렴 치료제 누세핀과 관련해서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샤페론은 누세핀의 코로나19 폐렴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자 2021년부터 인플루엔자 폐렴 치료는 중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업계 전반으로 코로나19 폐렴 치료제 수요가 꺾였다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샤페론은 아직까지는 주요 매출원이 없는 상황이고 또 IPO 당시에 공모 흥행에도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신약 개발로만 수익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새로운 기술 이전과 관련된 수익성이 강화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세핀, 아토피, 임상과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공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난 며칠 동안은 주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도 될지 혹은 추가적인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진단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 직후부터 코로나19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한 게 바로 샤페론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17%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갈지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스톱이요. 네. 아, 네. 이번에는 왜 스톱일까요? 네. 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네.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이긴 한데 저는 그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은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많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중앙 그 방역대책본부, 그러니까 방대본이라고 하죠. 이 방대본에서 지난 19일 그 7월 둘째 주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 그러니까 전주보다 22% 늘었다라고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가 재부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번에 처음 걸리신 분들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어쨌든 네. 최근에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좀 영향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왜 부각이 됐지가 전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정부에서도 그 앞으로 이제 지원에 대한 그 바이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오늘은 좀 주가 쪽에 측면 쪽에 제약바이오 쪽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게 계속 연결성이 있는지는 좀 지속성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결국은 지금 샤페론의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단발성 이슈로도 좀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올해 그 누세핀 임상 환자 모집을 했었고 4월에는 미국 그 자회사의 허드슨 테라퓨틱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 또 이게 최근엔 누세핀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 누세핀 임상 2비상 효과를 입장을 했다라는 좀 이슈도 있었고 또한 누겔 등의 다양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근데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금일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결국은 부각을 받은 것인데 이게 사실상 지금 누세핀의 경우에도 코로나 폐렴 관련된 치료제 그 임상에 대한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속이 되는 가능성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테마로서 소멸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례 시연의 그 가능성을 좀 굉장히 크게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바이오주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샤페론에 대해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로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좀 그렇게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샤페론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스탑 외쳐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업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가스텔 바작입니다. 이 골프웨어와 골프 용품을 만들고 있는 패션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텔 바작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동유럽 군납 진출을 놓고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럽 나토 군납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 4월에는 가스텔 바작의 미국 법인인 가스텔 바작 USA가 미 연방조달청에 계약관리 시스템 등록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놓고 공격적인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슈로는 작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이 찍힐 때까지는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지 혹은 기대감에 함께 몸을 실어봐도 괜찮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죠. 네, 세 번째 기업은 가스텔 바작입니다. 골프웨어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는 군복에 대한 납품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스텔 바작 뭡니까 스톱입니까? 예, 그 6연속 스톱이고요. 지금 아이고, 네. 가스텔 바작도 스톱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6가지의 종목을 지난번까지 했는데 다 스톱.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가스텔 바작을 왜 스톱을 외쳤는지 한번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윗꼬리를 좀 길게 남겼습니다. 윗꼬리를 좀 굉장히 좀 길게 남겼고 22%에서 지금 5%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흔들림이 좀 굉장히 심한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스텔 바작의 경우에 이전에 한 언제였죠? 정확하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났던 시점은 2019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2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때도 이 골프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슈가 불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2022년 초반때 처럼 뭐 골프가 유행을 했다 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은 생각보다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그 젊은 연령층 분들도 그렇게 골프를 많이 치지는 않는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 과거에 이슈를 부각받았던 만큼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패션 현지 그룹으로부터 그 가스텔 바작이 사업 부분으로 물적 분할이 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골프 의류 그리고 골프 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골프와 전혀 다른 이슈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군납 생산 공장 설립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우크라이나 그 군납 생산 공장에 대한 설립 소식을 좀 살펴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동유럽 군납 진출을 위한 우크라이나 생산 공장에 대해서 설립을 타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상 정확하게 뭔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미국과 그리고 베트남 그러니까 경제사절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전에 그 4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방미 경제사절단을 좀 어느 정도 했을 때도 이 기업이 들어갔었고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경제사절단에도 포함이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동사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같이 협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정책과 연관돼서 이 가스텔 바작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납 생산 공장 그 설립 소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치가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자산 규모 세계 2위인 중국 건설은행 동경지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MOU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본격적으로 본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이슈가 나온 것들이 다 모멘텀은 남아 있는데 실제 이게 반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미국 그 연방 정부 그 조달 시장 군납 의류 납품에 대한 준비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를 보이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만큼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수치가 찍힌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스톱이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제일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고 전일 시가총액을 보니까 40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어느 정도의 그 투자금이 이제 많이 이제 유입이 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저는 스톱이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카스텔 바작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실적이 찍힌 후에 접근해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스탑 의견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도 리그 레벨업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하수부터 신까지 칭호가 바뀌게 되는데요. 과연 어떠한 칭호를 얻게 될지 오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고요. 네. 전자제품 부품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다면 종속회사를 통해서 그 냉장고, LCD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 그 여러 가지 좀 그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이점이 있다면 2차 전지 부품 등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테마로서 연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추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회사 그 신성 ST가 있습니다. 이 신성 ST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에 대한 승인을 좀 받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주가가 신성 ST를 통해서 좀 더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그 신성 ST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전장 부품 그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내 핵심 부품에 부스바가 있고, 그 모듈 케이스 그리고 BFA 등을 좀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성 델타테크가 자회사를 통해서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같이 반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이러한 그 자회사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 3월에 그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그 로봇 그 배송 로봇 스타트업인 그 모빈이라고 있습니다. 모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해서 생산에 좀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그 스타트업 모빈과 같이 이 동사가 그 신성 델타테크가 함께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는 하지만은 뭐 LCD도 있고 자동차 부품도 있지만은 자율주행도 있고 거기다 2차 전지의 생산 굉장히 좀 많네요.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도 LG전자와 공동으로 제조한 그 로봇 청소기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MO972HA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봇 청소기 모델이 있는데 국내 전파 인증을 통과를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신성 델타테크는 올해 그 실적 매출액이 9천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전년도 2022년 때 7,300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2018년부터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9천억까지 좀 매출이 일으켜진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1조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앞으로 이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7월 14일 이후에 13일 때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흐름을 조정을 받다가 조정을 막았고 최근에 이제 14일부터 그 갭 상승을 띄우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7거래, 5거래 정도는 그렇게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지만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지금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14,300원까지 이상 돌파를 한다면은 위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0,000원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어쨌든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자동차 관련 이슈를 부각을 받아도 상승을 하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상승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두 가지로 제시 가능할까요? 그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4,300원을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14,300원은 일단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15,300원까지는 일단 단기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 종목으로 좀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는 18,000원까지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8,000을 최종 목표가로 좀 지정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손절가는 사실상은 지금 구간 밴드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지금 모여져 있는 아래 구간을 좀 지지 구간을 좀 이탈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1,700원으로 좀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단기적으로는 15,3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8,000원 이상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손절가 1,7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에 알아봤고요. 저희 오늘 시장이 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분 정도 남아둔 상황인데 오늘 장 또 마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로봇 폐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돌아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의 경우에는 업황 회복 기대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든 뭐든 그게 이제 포커스가 아니라 결국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살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두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 시즌을 통해서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음 주 장 때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변동폭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네. 변동폭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그 섹터가 크게 상승한다고 해서 꼭 굳이 그것을 따라가지는 말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상승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부의 수익금을 빼서 아직까지 좀 떨어졌던 희망이 있는 섹터들 쪽에 좀 추가 편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리밸런시 전략을 계속 좀 유치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순환매도 빠르게 나오고 있고 변동성도 급심합니다. 상대적으로 내 종목이 가지 않아서 소외감도 좀 느낄 수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